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28페이지 매매입니다. 의가 나오는데 의에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물론 매매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재산권이니까 지상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요. 채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그 재산권의 대가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또 다른 재산권을 주기로 한다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낙선계약입니다. 따라서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되고요.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하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2번 매매 성질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왔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매매 성립해서 대표적인 낙선계약이니까 당사자의 합의,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한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특징이 있죠. 우측에 보시면 첫째 매매의 예약이 나옵니다. 일단 의는 미리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걸 우리가 매매의 예약이라고 하는데 매매 예약의 종류에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말씀드리면 예약을 함으로써 승낙을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의무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편무예약이고요.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다 있으면 쌍무예약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예약을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일방 예약이라고 하고요.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면 쌍방 예약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중에 원칙이 뭐냐면 일방 예약입니다. 따라서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 완결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예약 완결권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원칙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3에서 예약 완결권이 나오죠. 의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권리가 예약 완결권인데 성질에서 기억, 형성권입니다. 니은번 이것도 일종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고요. 또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고요. 디귿번 이러한 예약 완결권이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도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속기간입니다. 일단 존속기간은 약정기간만 존속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니은번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죠.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 최고기간 내 예약 완결권은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 효과가 없어지게 되고요. 또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계약금이죠. 자, 의 및 성질이 나오는데 일단 계약금은 매매계약과 별개의 계약입니다. 물론 매매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지만요. 기본적으로 먼저 잊지 말 것은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라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계약금의 지급이 있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성립되고 2번 계약금의 효력은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지하느냐?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시로 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중도금이 일부든 전부든 이미 지급됐다면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을 위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고요. 또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또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 착수 전
법논리적으로는 아직 이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매매 계약의 비용은 쌍방이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자를 해가지고 매매에 효력해서 매도인의 의무가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는 뭐죠?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1번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되고 2번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여기서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실 수치 문제입니다. 시험이 잘 나오는데 매매 계약이 있었고요. 매매 계약 후 인도하기 전이라면 누가 점유하고 있죠?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겠죠. 따라서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이게 민법 규정이고요. 우리 판례는 예외를 인정하게 되는데 인도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부터는 이 과실을 매수인이 갖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받고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3번에서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먼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담보책임이 나오는 담보책임의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일단 이 표를 좀 숙지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악의 매수인이 뭘 할 수 있는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일단 표를 볼까요? 일단 담보책임 둘로 나누죠. 권리하자와 물건의 하자인데 권리하자에서 첫 번째 전보 타인의 권리인 경우면 선이면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악의 매수인은 해제만 할 수 있고요. 특징이 행사기간, 제척기간이 공란이죠. 왜냐하면 전보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일부 타인의 권리이면 선이면 대금 감목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제척기간은 몰랐으니까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에 반해서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요. 악이니까 계약한 날,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령부적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요,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 선이면 해제도 손해배상도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요. 제척기간은 선이니까 안날로부터 1년이고요. 용익권에 의한 제한이라는 것은 결국 매수인이 매수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고요.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 선인 경우에만 해제와 손해배상, 제척기간은 안날로부터 1년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에 의한 제한은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돼가지고요. 매수인이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어요. 또는 취득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때는 서악불문하고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제척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까지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해제와 손해배상. 요 총 4가지는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선이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6개월인데 이것도 항상 언제부터 6개월이냐면 안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종류물의 경우에는 똑같은 물건이 만단일이니까 넘겨보시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완전물 급부 청구해서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요약집이기 때문에 안 넣어놨는데 두 가지를 더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좀 안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입니다. 경매가 됐을 때 경락인은 첫째,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요. 물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차 지급은 이러한 담보 책임을 매도인인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매수인인 죄송합니다. 매수인이 아니라 경락을 받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첫째, 경매에 있어서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해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1차적으로는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채권자가 부담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잘 내지는 않지만 높아진 말씀드리면 채권의 양도입니다. 채권을 양도할 때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칙, 양도 시의 자력을 담보한 거다. 다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거다. 다시 한번요.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 원칙, 언제의 자력을 담보한 거죠? 양도 시의 자력을 담보하는 거다. 다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거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매수인의 의무 해가지고 1번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대금 지급 시기는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동시이행 관계니까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되고요. 2번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되고요. 3번 대금 지급 거절권 해가지고 매수인이 먼저 돈을 줘야 되는데 누군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범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의하실 것은 첫째, 전액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뭐죠? 그 위험의 한도에서만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이러한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뭘 할 수 있느냐? 첫째,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공탁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물의 수령 의무가 나와 있는데 목적물의 수령 의무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고요. 따라서 상대방 측,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환매입니다. 일단 환매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잘 안 내는데 작년엔 냈거든요. 올해 또 낼 것인가? 내게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환매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계약과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과 환매특약 반드시 뭐죠? 동시에 해야 되고요. 또 매매기한 이전 등기와 환매에 관한 부기등기도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매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부동산이면 5년, 동산이면 3년인데 가장 중요하실 것은 뭐냐면 연장도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환매 기간은 뭐 하지 못합니까? 연장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134페이지 오시면 실행 행사 방법은 뭐 특별한 거 없죠.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행사하게 된다. 2번 환매권한 대행사는 가입해 버리십시오. 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환매 효과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교환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교환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또 다른 재산권을 받기로 하는 것이 교환이거든요.
교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낙성계약이라는 점이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왠지 교환은 요물계약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이라는 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환의 효력은 법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뭐가 되냐면 준용이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인데 교환이라고 나왔는데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럴 때는 매매로 바꿔서 읽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환은 민법 조문 자체가 없고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 그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가 나오죠. 일단 의에서 세 가지를 주의합니다. 첫째, 임대차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라는 약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빌리면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거든요. 다시 말하면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구별하는 기준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느냐 없느냐, 유상이냐 무상이냐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임대차도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을 물건을 인도해 주거나 실제로 사용 수익해야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만으로도 바로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첫째, 매매객차는 물건입니다.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상이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니까요. 세 번째, 낙성계약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질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임대차의 기간이 나와 있는데 일단 채장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걸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없애십시오. 그죠? 왜냐하면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에 국회가 민법을 개정해가지고 651조 자체를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갱신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 잊지 마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 할 때도 채장기간 무제한, 갱신의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2번 최단계 제한도 무제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3번 기간의 갱신, 합의해서 갱신할 수 있고요. 2번 토지 임차인에 뭐가 인정이 되냐면 갱신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건 좀 이따가 한꺼번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 인정이 됩니다. 일단 해가지고 나눠놨는데 임대차가 만료된 후입니다. 전년이라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별말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전세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정갱신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이렇게 만료 전에 해야 되는데 민법상 갱신은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별말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이런 취지고요. 조심할 것은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존속기간은 또다시 1년, 2년이 아니라 뭐죠?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고요. 하단에 2번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으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되죠? 소멸되게 된다는 점이죠.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임대차에 효력해서 1번 임대인의 의무가 있죠. 일단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부과돼요. 1. 목적물을 적극적으로
인도해 줘야 되고요. 2번 고장난 곳이 있다면 임대인이 수술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2번 임차인 관리의 의무에서 1번 임차권, 목조물을 사용, 수익할 수가 있는데 일단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점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또 멋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쫓아 사용해야 되고 만약에 용도에서 위반해 사용하게 되면 해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2번 임차인은 필요비도 유익비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합니다. 점유자 비교하셔야 돼요. 점유자는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할 때 청구하거든요. 근데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한다는 거 세 가지 꼭 명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우측 상대 2번 이러한 비용 상환 청구권의 제적 기간,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목조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되고요.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속물 매수 충구권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토지 임차권과 건물 임차권이 마치 전세권을 지상권을 합쳐놓은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지나왔는데 먼저 토지 임차인, 토지 임대차부터 보면요. 토지 임대차가 만약에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토지 임차인도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합시다.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런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토지 임차인도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내 건물 사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글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뭐냐면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죠.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굳이 별도로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기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전세권하고 똑같아집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부속시킨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점 조심하셔야 되고요. 부합됐다면 임대인 소유니까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부속물 매수는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난 거고 마지막으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없고요. 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이 뭐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간단하게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0페이지 오시면 임차인의 의무가 나오죠. 1번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칙이 후불이고요. 물론 선불로 약정할 수가 있고요. 2번 차임 증감 청구권에서 기억은 임차 목적 일부가 멸실됐는데 임차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니은번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차임이나 보증금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는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권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여기는 무제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 건물 보호법은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민법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부동산 임대인에 뭐가 나오죠? 법정 담보 물권이 나오죠. 이것도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연체, 차임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과실이나 동사를 압류하면 법정 질권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임차인 소유의 건물 등을 압류하면 뭐가 되죠? 법정 저당권이 됩니다. 4번 차임의 지급 연체와 계약의 해지가 나오는데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기예요. 2월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세면 2달치가 되고 연세면 2년치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임차물의 보관 의무인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해야 되고요. 언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해야 되냐면 반환할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까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3번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거 허용되지 않고요. 4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다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고요. 만약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5번이죠. 의무를 연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세입자 3명이 한 개의 건물을 빌렸어요. 그러면 연대에서 의무를 부담한다는 말은 임대인은 아무나 한 사람에게 차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